진행해 주실 구본상 박사님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에서 선임연구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영장류 감염병학 연구, 영장류 수의학 등을 연구하시어 2023년에 고위험 병원체 생물안전분야로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영장류의 실험동물로서의 중요성과 그 성과에 대하여 박사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라는 곳에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구본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강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일단 생명공학이라는 분야에서 영장류라는 동물 모델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연구 분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영장류가 어떤 것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생명공학 분야에서 영장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에서 실제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가보고 보면 영장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학생분들도 많고. 여러분 여기서 영장류가 보면 요새 막 셀카도 찍고 사람 닮은 막 원숭이도 있고 셀카 찍고 얘는 사람하고도 찍고 한데 총 3개 사진에 지금 영장류가 몇 마리가 있죠? 3마리죠. 정확하게 여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있네요. 6마리. 7마리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연구에서 저희가 얘기할 때 사람도 영장류라고 들어가요. 그리고 원숭이나 이런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막 고릴라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기본적인 용어로는 non-human primate이라 그래서 비인간 영장류. 그러니까 영장류라는 거는 사람하고 사람이 아는 영장류 2개로 나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어디에 분포하고 있냐라는 것을 이제 전 세계 지도로 보시면 일단은 뭐 딱 보셨을 때 대부분은 따뜻한 지역에 살고 있죠. 전 세계 다 살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뭐 신세계 원숭이라는 것도 있고 구세계 원숭이라는 것도 있고 에이페스라는 게 이제 그 유인원들 얘기하는 건데 이제 대륙별로 이렇게 원숭이의 종들이 크게 나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어떻게 나뉘고 어떤 종의 원숭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그 각 따뜻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대부분은 열대우림이나 산림 지역이나 강 주변의 숲이나 사바나 지역에 사는데 얘 혼자 눈 받고 있는 원숭이가 한 마리 있죠. 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건데. 일본 원숭이. 근데 일본 원숭이는 추운데도 살 수 있는 게 얘네가 온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본 원숭이들은 저 지역에서 살 수가 있는 거고 실제 생명공학에서 실험 동물로서도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류를 보시면 분류표가 이제 딱딱해 보일 수도 있으실 텐데 일단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대부분은 구세계 원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원숭이처럼 약간 이렇게 노란색 털을 갖고 있고 갈색 털을 갖고 있는 한 3kg에서 5kg 정도 되는 원숭이들은 구세계 원숭이고, 여러분 동물원에 가다 보면 굉장히 이게 작고 귀여운 원숭이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걔네들은 여기 신세계 원숭이라고 불리는 원숭이들이고, 그 밖에도 근데 여기 얼굴 모양을 보면 또 2개가 분류가 됩니다. 광비류라는 거는 코가 이렇게 넓은 원숭이들, 그리고 조금 더 사람하고 비슷한 유인원이나 구세계 원숭이들은 코가 이렇게 여기 코가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콧등이 좀 넓다 하면 좀 진화가 덜 되지 않았나라는 농담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보시면 이게 제가 동물을 많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얘기인 건데 일단은 앞쪽으로 향한 2눈이 있어요. 이게 앞쪽으로 향한 2눈이 있다는 거는 2개 시각이 만나서 입체적으로 원근감을 잘 느낄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 사슴이나 이렇게 초식 동물들은 눈이 어디로 가 있죠? 다 양옆으로 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먹히지 않기 위해서 사방을 잘 살펴야 되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다 이렇게 양쪽으로 가 있고, 그거 크고 발달된 뇌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 뿐만이 아니라 뇌 주름도 굉장히 잘 지어져 있어서 이런 특성 때문에 원숭이들 하면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실험동물 쪽으로 얘기해서는 뇌질환 모델의 주요한 동물 모델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잡식성이고 손으로 물체를 잡는 힘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제가 직접 동물 실험을 하러 이렇게 들어가거나 원숭이를 만들 때 원숭이가 가끔 가다가 제 멱살을 딱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이 얼마나 세냐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냥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겨우겨우 풀어질 정도로 굉장히 원숭이가 악력이 세다. 근데 악력이 세다는 거는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뇌의 발달과 악력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평평한 손톱과 발톱이 있어서 손톱에는 혈관이나 이런 게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원숭이들이 이렇게 미세 조작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영장류를 키울 때 보통 강아지들이나 그런 일은 없는데 이렇게 케이지에 가둬 놓으면 얘네들이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잠가 놓을 정도로 원숭이들이 굉장히 그 미세 활동을 잘한다 할 수가 있고, 또 지문이 있어요. 저희처럼 지문이 있어서 사실 지문의 존재 자체의 뜻은 여기가 이제 습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마찰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잡거나 하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여기 쇄골이 잘 발달되어 있고 2개의 젖꼭지가 있고 어느 정도 직립이 가능합니다. 직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실험동물학적으로 척추 손상이나 이런 모델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영장류 어떤 원장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유인원이라고 불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숭이랑은 다른 유인원인데, 일단은 아까 다 영장류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사람과 가장 유사한 것들은 원숭이가 아니라 이런 여기서 지금 나오는 유인원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침팬지가 있는데,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유인원 안에서도 사람하고 제일 비슷한 동물종이라서, 근데 일단은 아프리카의 콩고강 유역에 있던지 서아프리카에 있는 일반 침팬지,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이런 영장류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고릴라.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이렇게 막 무섭게 생긴 고릴라들이 있는데, 이 고릴라들은 사실은 그 고도에 따라서 좀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지대에 살고 있는 고릴라들도 있고, 보면 산악에 있는 마운틴 고릴라라고 불리는 산악에 있는 고릴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물원에 거의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그 전주동물원하고 그 광주에 있는 우치동물원하고 마지막 고릴라를 제가 검역을 해서 중국으로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권에만 고릴라가 있고 현재는 지방에는 이제 고릴라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한 마리씩밖에 없다 보니까 좀 더 행복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다른 동물원으로 현재는 지금 보낸 상태고요. 그 방에는 오랑우탄은 이름 자체가 숲속에 사는 인간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오랑우탄은 아까 침팬지는 주로 아프리카에 있었다면 오랑우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가면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마트라 섬에 있는 수마트라 오랑우탄이 있고,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 있는 보르네오 오랑우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위치별로의 이제 별도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긴팔 원숭이도 특이하게 유인원에 속해 있고, 얘 뭐 하는 거게요? 그러니까 나무로 사이로 팔이 길다 보니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긴팔 원숭이도 유인원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단은 유인원은 이렇게 있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숭이가 있는데 구세계 원숭이와 신세계 원숭이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뜻을 왜 그렇게 나왔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아시아, 러시아, 아시아, 아프리카까지는 유라시아 대륙이라서 하나의 대륙이고, 신세계는 이렇게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미국으로 가서 대륙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을 구세계,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신세계, 그래서 각 대륙별로 진화한 원숭이들이 명확하게 나뉘기 때문에 얘네들은 구대륙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것들은 구세계 원숭이, 여기 아메리카 쪽에, 미국 쪽에 살고 있는 애들은 신세계 원숭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구세계 원숭이에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일본 원숭이죠. 근데 이제 마카카 속이라고 속하는 원숭이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노란색의 일반 털이 있는 원숭이들이고, 이게 바분 원숭이, 뭐 맨드릴 원숭이, 개논 원숭이, 그리고 잎을 먹는 원숭이들, 이렇게 생긴 약간은 작은 사이즈보다는 한 3kg에서 5kg 정도 되는 원숭이들이 구세계 원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럼버스가 가서 발견한 신대륙이기 때문에
여기 중앙 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원숭이들을 보여드리면 얘네들은 참 그 생긴 대로 명명을 진 것 같아요. 신세계 원숭이들은 보시면 거미처럼 생겼다고 스파이더 원숭이, 스키릴 몽키라 그래서 이제 다람쥐 원숭이라고 있어서 지금은 영장류 센터에 없는데 사실 초반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귀여운 거에 비해서는 성격이 너무 예민하고 그래서 실험 동물로서는 별로 적합하지가 않은 원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밖에도 이렇게 올빼미처럼 생겨서 올빼미 원숭이, 여기 양털 같죠? 털이 굉장히 많아서 양털 원숭이도 있고, 얘는 대머리 원숭이. 어떤 얼굴이 빨갛고 대머리잖아요. 그래서 대머리 원숭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고, 얘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흰 얼굴에 주먹코가 있잖아요. 그래서 흰 얼굴 주먹코 원숭이. 그 다음에 피그미 마모셋이라는 원숭이가 있는데 얘가 굉장히 유명한 원숭이입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원숭이 중에서 실험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숭이는 이 피그미 원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9세계의 영장류를 갖고 실험을 한다면 저기 오송에 가면 또 K바이오라고 다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있는 영장류 센터는 이 피그미 원숭이를 통해 가지고 마모셋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시 원숭인데 얘네들은 이제 실험용으로는 사지 않아요. 근데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제 귀엽죠. 굉장히 작고 귀여운 원숭이들인데 늘보 원숭이, 안경 원숭이가 있고 또 이렇게 세 개 여우 원숭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우 원숭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예.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얘가 왕이죠. 줄리엔인가? 킹 줄리엔이라 불리는 그 마다가스카.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링테일 그 여우 원숭이가 마다가스카르에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여우 원숭이라도 불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있는 원숭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서 이제 영장류가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그 과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생명공학 연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관은 주로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정부출연연구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생각보다 잘 구별을 못하시는,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생각을 하게 되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생명과학은 생명 현상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생명공학은 이 생명과학으로부터, 그러니까 생명 현상을 밝혀진 걸로부터 응용 기술을 창출해서 산업에 적용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영장류에서 있지만 보통 박사를 하게 되면 한 개의 연구 분야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안에서 이제 감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코비드19와 같은 감염병도 굉장히 영장류의 역할이 크고, 두 번째로는 노화 관련된 연구하는 팀들도 많고요. 그리고 암, 천연물 의학, 줄기세포, 생물 테러도 실제로 저희 그 생명공학연구원 안에서 그 국방부 쪽과 같이 연구를 하는 생물 테러제 연구를 하는 연구 부서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생명 관련된 분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연구하는 파트에 한해서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와 같은 생명과학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를 할 때 이 바이러스가 어떤 병원성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생명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생명공학이라는 파트는 이런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진단기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생명공학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전데요. 그래서 이게 보면 국내 10곳 이상의 2021년도에 10곳이었고 현재는 한 20군데의 신규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 후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장류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효능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그 과정을 보시면 영장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보시면 만약에 새로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바로 영장류에서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각 동물 그 장기 유래의 다양한 세포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를 1차적으로 봐주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올가노이드나 동물 실험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그리고 단순히 동물 실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실험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설치류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코로나에서 많이 사용하는 햄스터 동물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실험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면 임상 실험으로 넘어가는 그
순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근데 이게 단계별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그냥 걸린 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그냥 감염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다른 뭐 다리에나 근육에 감염된 게 아니잖아요. 다 폐에 감염이 되는 거고 이 폐에 감염된 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각 조직별로 다 감염이 되는 거고 이 조직 하나하나를 떼서 본 게 이런 세포주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주 실험에서 실험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폐에서 나오고 사람으로 넘어간다. 이게 세포주 실험, 동물 실험, 임상 실험 이렇게 나뉜다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연구를 했냐라고 보면 전체적인 구도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 기관이 동시에 굉장히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폐세포주를 이용해서 이 파스테르 연구소라든지 다른 화학연구원에서 세포주를 갖고 그 평가를 해줬고 그 이후에 저희 생명과학연구원에서 국가영장센터로 오면 일단은 다른 부서에서 그 햄스터 실험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영장류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험을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저희 결과를 가지고 효과가 있는 그 치료제나 백신들은 대학 병원으로 가서 효능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연구자로서 보면 굉장히 소중한 기여였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바로바로 한 개 물질이 바로바로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실제 보면서 느낀 그 점은 보통은 뭐 설치류나 쥐에서 실험을 했으면 웬만하면 효과가 다 있겠지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마우스나 햄스터에서 실험 결과가 좋았었는데 영장류에서 해봤을 때 생각보다는 그게 드라마틱하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로 그리고 영장류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게 영장류에서 실험을 한 결과가 또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전부 다 그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의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전임상 중에 여러 가지 실험 동물이 있는데 영장류가 그러면 사람하고 얼만큼 비슷하냐고 보시면 우리가 일명 계통 분석이라고 얼마만큼 비슷했는지를 표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있으면 여기 유인원들이 있죠. 얘네가 가장 비슷하고 그다음에 원숭이, 그다음에 설치류, 조류, 그다음에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 이런 식으로 제일 가깝게 되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하고 가깝고 가까운 동물일수록 좋은 실험 동물입니다. 예, 반대로. 그래서 얼마큼 가깝냐? 퍼센테이지를 일부 그냥 유전자 레벨에서 보시면 사람하고 침팬지는 99%가 같은 반면에 소는 86%, 우리가 실험을 많이 하는 마우스나 래트는 81%, 78%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설치류로 실험을 했었을 때 사람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한 8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장류는 어떻게 되냐? 여기 사람이 있죠. 근데 영장류가 있는데 유인원들이 여기 있어요. 침팬지가 98.8, 고릴라가 98.4, 저희 국가영장센터에서 하고 있는 아까 구세계 원숭이들은 한 93.5%, 아까 그 마모셋이라고 하는 조금 작은 신세계 원숭이들은 88.5%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동물복지상 현재 유인원은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연구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몰래 한다고 해도 논문이나 외부의 결과를 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 국가영장센터에 있는 이런 구세계 원숭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현재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전임상 동물 중에 사람하고 가장 유사한 동물은 구세계 원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코로나나 항상 위기 상황 때 보면 연구가 이제 항상 저희 영장센터에 많은 그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럼 실제로도 얼마만큼 사용하냐 보면 여러분들 여기 여러 가지 동물이 있어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특히 토끼는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토끼의 특징은 귀가 크죠. 그러니까 피부나 화장품이나 막 화상 이런 데 실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복지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토끼는 사용량이 많이 줄었다. 근데 영장류는 늘었죠. 늘어서 2017년도인데 현재 그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가 지금 모자랄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 영장류 센터의 원숭이가 보통 한 400에서 450마리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200마리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워낙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너무 많은 양을 저희가 동물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반 정도로 줄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자원 무기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중국, 미국이 서로 하는 것처럼 중국에서 원래 수출을 많이 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실험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워낙 그 자원 자체가 모자르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미국도 현재는 본인들이 직접 키우려고 현재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류는 동물 복지나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실제로는 감염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논문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근데 또 하나 이게 중요성은 뭐냐면 레빗 토끼 같은 경우에는 동물 복지가 문제가 되지만 다른 실험으로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영장류는 동물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다른 실험으로 대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만큼 어느 분야에 사용하고 있냐라고 보시면 일단은 에이즈 바이러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 에이즈가 우리 코로나는 보면 박쥐한테 넘어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에이즈는 누구한테 넘어온지 아세요? 에이즈가 원래 사람 질병이 아니에요. 얘도 똑같이 인수공통입니다. 원래 침팬지예요. 그래서 원래 원숭이 영장류 그 후천성 면역 억제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사람한테 넘어오면서 HIV가 80년도에 굉장히 처음에 막 유행했던 게 그게 원래부터 있던 질병이 아니라 원래 동물한테 걔도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가 저희 같은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사람하고 제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원숭이가 걸린 질병이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직접 계속 만지는 사람한테 넘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거꾸로 얘기하자면 저희가 감기 걸려도 저희가 뭐가 아파도 원숭이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병이 옮겨질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실험할 때 보면 뒤쪽엔 나오겠지만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다른 동물이나 강아지처럼 만지는 게 아니라 다 개인 보호를 하고 만지고 그리고 마취를 안 한 상태에서 꺼냈다가는 이제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마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서로 원숭이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저희 연구자들도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뉴로사이언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뇌질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는 암도 증가하지만 특히 뇌질환, 파킨슨이나 뭐 치매나 이런 쪽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치매 쪽에서도 영장류의 그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뇌 자체 모양을 보여드릴 텐데 영장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영장류 자체가 치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으로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동물한테는 없는 질병이 나한테 없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있는 질환이 동물한테도 자연적으로 그 질환이 있으면 그 동물이 제일 좋은 동물 모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없다면 영장류는 진짜로 사람처럼 치매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동물 모델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밖에도 이제 감염병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가 있냐라고 보면 기초의학 분야가 있고 생명과학 분야가 있는데 사람하고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아까 에이즈도 있지만 인지과학, 노화, 유전자 치료제, 신경과학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염병 연구나 백신 생산 그리고 바이오 장기 이식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장기 이식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동물에서 장기 이식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식을 했는데 돌아가셨다고 돼지 맞죠? 그러면 돼지가 이거를 직접 우리가 실험할 때는 돼지 장기가 수여자라고 하면 받는 애의 역할을 하는 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역할을 누가 하냐? 그럼 원숭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이식 연구에서도 원숭이가 있는데 얘네는 이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받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국가영장류센터 옆에 미래형 동물자원센터라고 있는데 그곳은 미니 돼지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대전 분원에 있지 않고요. 충북 그 청주의 오창이라는 곳에 오창 분원에 있는데 오창 분원에 가시면 이런 실험 동물들이 몰려 있는 연구하는 센터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또 이제 뇌질환 연구입니다. 뇌질환 연구는 보시면 뇌졸중이 있고 파킨슨병,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라고 어머니 아버지는 알고 계실 텐데 파킨슨병에 걸린 유명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아까 척추 다친 척추도 아까 영장류의 특징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강아지는 네 발로 이렇게 말도 그러고 걷잖아요. 그러니까 척추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립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이렇게 네 발로 걷기도 하지만 제가 영장류센터에서 딱 그 동물 사육실에 딱 들어간다라고 하면 원숭이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반가워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좀 무서우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각자 케이지 뒤쪽으로 이렇게 약간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기본적으로 잘 서 있어요. 직립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 질환이나 이런 질환의 동물 모델로서도 영장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알츠하이머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저희 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의 그 영장 모델 활용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청주 가보셨어요? 청주에 가면 이제 오창이라고 이제 있는데 그 오창에 분원이 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에 그 보시면 저희가 총 4개 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래형 동물자원센터가 있고 영장류 사육실험동이 여기 뒤에까지 2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밖에 기초연구동, 영장류 검역동이 있습니다. 검역동을 따로 갖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가 실험동물이나 동물을 외국에서 사왔을 때 처음에 바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얘가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다 검역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영장류를 제일 많이 하는 센터는 저희이기 때문에 그 검역검사본부에서 검역 지정 자체를 저희 연구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영장류를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에서 사오면 그 영장류들을 영장류 검역동에다 놓고 한 달 동안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되게 검사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무슨 질병이 있냐면 결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결핵 걸린 사람들 꽤 많죠 아직도. 근데 결핵의 특징이 뭐냐면 10명이 결핵에 걸려 있으면 9명은 잠복결핵이에요 사람은. 그리고 1명만 활성결핵입니다. 근데 영장류 같은 경우에는 10마리가 있으면 5마리 정도는 잠복결핵, 5마리 정도는 활성결핵이에요. 근데 그러면 조금 다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다르다고 할 수가 그나마 근데 영장류가 왜 되게 중요하냐면 다른 동물들한테 잠복결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는 다른 동물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잠복결핵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동물종 중에 가장 유일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영장류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핵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영장류 결핵 실험은 힘들어요. 코로나 실험은 감염시키고 그러니까 감염을 시킨 다음에 실험 끝난 종료되는 게 짧으면 5일, 뭐 길어봤자 7일에서 한 2주면 다 끝나요. 근데 결핵 실험은 내가 결핵균을 키워서 동물한테 이렇게 감염을 시키면 짧으면 9개월, 길면 1년 이상을 해야 돼요. 저도 내가 연구자지만 결핵을 시킨다면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관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결핵 연구는 영장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 연구하기는 굉장히 힘든 질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동물종이 있냐 뭐 보시면 지금 현재 SPF 영장류가 200마리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한 4, 5년 전만 해도 저희가 450마리, 400마리가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를 걸치면서 너무 활발하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재는 한 200마리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개잡이 원숭이라 그래서 얘 다른 이름은 긴꼬리 원숭이, 필리핀 원숭이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에 가시면 한 요 정도 3kg 정도 되는데 꼬리가 굉장히 긴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필리핀 원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붉은 털 원숭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인도 원숭이입니다. 인도 가서 있는 원숭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레서스 멍키라고 하는 것들인데 얘네들이 중요한 거는 이게 가장 원래 많이 사용되는 선진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동물종이 붉은 털 원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밖에 이제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답답하죠. 보시면 지금은 이 케이지가 굉장히 일부만 남아있긴 해요. 지금은 약간 유럽형으로 복지형으로 다 바꿨습니다. 바꾸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걸 싱글 케이지라고 하는데 싱글 케이지를 사용을 실험 때를 제외한 사용한다는 걸 알려지면 실험 그 논문 자체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실험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케이지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 보이세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원숭이 실험할 때는 얘네들이 오면 도망가고 우리가 직접 만지면 서로 감염이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스키징이라고 해서 손잡이를 잡고 이게 딱 당깁니다. 그럼 원숭이들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다가 케이지가 중간에서 딱 당기다 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붙게 돼요.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취제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을 마취를 시키고 외부로 빼게 되는 연구를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다 생각되는데 요새 또 하나의 이슈는 마약이죠. 그 마약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약에 대한 연구를 할 때도 원숭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마약 물질을 어떤 물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숭이한테 이렇게 마약을 찌르면 아까 기본적으로 원숭이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약 몇 번 맞으면 이제 사람이 들어가고 주사기를 우리가 들면 원숭이들이 엉덩이를 대고 있습니다. 찔러달라고. 그러니까 마약은 정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숭이들이 우리를 얼마큼 무서워하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몇 번 맞았다고 벌써부터 이 원숭이들이 마약을 맞고 싶어갖고 막 찔러달라고 주사기를 막 이렇게 엉덩이를 대고 하는 거 봐서는 마약은 정말로 많이 무서운 물질이구나. 겉으로도 보기에도 너무 그런 현상을 처음 봤기 때문에 네, 마약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개인 보호 장비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장갑이나 전신에 다 쓰고 앞쪽에 노출이 되지 않게 해야 되고 특히 원숭이한테 있는 질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특히 물릴 때가 많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원숭이에 있던 바이러스가 만약에 우리가 연구하다가 물리면 걔가 이제 사람한테는 뇌염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들이 많기 때문에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외국에서 나갔을 때 이렇게 야생 원숭이들 있었을 때 저는 가까이 가는 거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환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숭이들에 대해서는 그 인수공통 감염병 측면에서 보면 웬만하면 이제 가까이 가지 않고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장류 전문 수의사 사육사입니다. 이게 저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감염병 연구자긴 하지만 이 수의사라는 그 면허증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동물 실험에 직접 투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막 약동학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연구자로 계속 투입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체 번식 시스템도 있습니다. 시설이 있어요. 근데 시설이 정말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그 대학원하고 박사과정을 하다가 여기 생명연에 와가지고 영장센터 시설을 보고 나서 아 정말 좀 국가기관이긴 하구나라고 느꼈는데 특히 그 영상의학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많습니다. 연구 장비들도 많고 왜 그러냐면 아까 뇌질환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많이 연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PET-CT라든지 MRI든지 이런 장비들이 다 고가의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사람들한테 사용되는 정도의 장비들을 쓰고 있고 그리고 장비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정말로 그 대학에서 그 대학병원에서 그걸 하는 전문으로 하시는 방사선사 선생님들도 직접 다 연구소에 취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뇌질환인데 영장류에서 왜 뇌질환이 중요할 수밖에 없냐라는 것을 딱 그 모양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의 뇌라고 하면 사람의 뇌는 한 1,500g, 1.5kg라고 보시면 설치류,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많이 사용하는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0.4g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중요한 점은 뇌가 이렇게 고랑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뇌 고랑이 있잖아요. 이렇게 파여 있는데 설치류 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맨들맨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많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마모셋, 아까 신세계 원숭이의 마모셋도 보시면 대략 한 190배 이하 정도로 작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세계 원숭이인데 구세계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한 87g이고 또 하나 한 17배 정도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개는 영장류 구세계 원숭이는 실제로 치매에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영장류 동물 모델로 저희 감염병 이상으로 정말 영장센터에서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한 개가 이런 뇌질환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하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라는 게 있으면 그 뭐 아밀로이드 베타와 플라크 그래갖고 그냥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뇌를 MRI나 이런 것들로 측정을 해보시면 안쪽에 이런 아밀로이드가 얼마만큼 있는지 영상의학 장비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장류 센터에서 이런 MRI든지 영상의학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런 뇌질환 분야에 많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럼 어떤 물질이 있는지도 이렇게 다 조직 염색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행동학적 수치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동으로 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커요. 아까 영장류가 미세 조작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머리가 좋다는 거는 인지 기능도 있다는 거고 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저는 이쪽 전공은 아니고 이쪽 한 박사님이 계시지만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행동 패턴이 어떻게 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얘는 캔탭이라는 장비인데
여기에 구멍 보이세요?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원숭이들한테 막 외워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 뭐 이렇게 매를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뭐냐면 여기 숫자가 나와서 이걸 누르면 여기에 맛있는 굉장히 단 과자가 나와요. 그럼 얘네가 어느 순간부터 그 과자를 먹고 우리가 훈련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뭐 1, 2, 3 있으면 1, 2, 3을 눌렀을 때만 과자가 나와서 얘네가 먹고 그러면 그게 훈련이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냐면 파킨슨이나 치매를 유도를 시키면 원래 하던 애들이 못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지 기능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설치류나 이런 거에서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 뭐 뒤쪽에서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굉장히 작은 거에서 이렇게 굉장히 작은 구슬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해요. 그러면 파킨슨병 걸리시는 분들은 환자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잘 미세 조작이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얘네들이 원래는 막 5초면 먹던 애들이 갑자기 막 10초, 20초까지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점점 그런 인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실험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대로 하면 막 교육했으면 이제 교육이 됐으니까 원숭이들이 잘 그 실험에 참여를 해주고 할 것 같지만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도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짜장면을 삼시세끼를 사주면 그게 맛있을까요? 맛이 없겠죠. 원숭이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가장 큰 실험할 때 어려운 점은 개인적으로는 계속 실험을 해. 초반에는 얘네들이 이제 그 사료나 이런 거에서 안 먹던 과자를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먹다 보니까 물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한번 이게 하다가 자꾸 눌러가서 했더니 얘가 과자를 갖고 저한테 이렇게 던지는 것도 봤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실험의 의도대로 되는 게 하나도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실제 실험할 때는 이런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동학이라는 게 있어요. 약물을 먹었을 때 얘가 약이 어떻게 흡수가 되고 나오는.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여기서 보시면 약을 먹었죠. 약을 먹으면 대부분은 장으로 들어가서 약이 흡수가 돼서 간으로 가게 돼서 간에서 그 대사라는 걸 해요. 약물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간에서 대사 처리를 해서 뭐 온몸으로 가서 흡수를 하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영장류가 장간 계열도 제일 비슷하고요. 간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약물이 왔었을 때 이런 신규 약이 어떻게 대사 처리가 되고 어떻게 나오는지도 영장류로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거꾸로 얘기해서 마약 연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마약을 투여를 했을 때 어떤 게 되고 그러면 그냥 마약 했을 때 변화가 있겠지라고 하는데 주로 하는 연구들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마약 패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했었을 때 얼마 정도 지났을 때 이 패치로 피부에서 그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들도 영장류로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인데 그 아까 잡식성이라고 했어요. 영장류가. 그 잡식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여러분 육식동물, 초식동물 친구들께 다 보실 수 있을 텐데 육식동물도 있고 잡식동물도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장에 있잖아요. 주로 장에 다 있고 여러분 그 유산균도 먹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런 장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게 미국 사람입니다. 여기 USA 휴먼이라고 하죠. 여기는 베네수엘라, 말라위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장이 혈액형처럼 세 개로 나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A형, 뭐 A형, B형, O형, AB형 나뉘는 것처럼 우리가 엔테로타입이라 그래서 장형이 나뉩니다. 그래서 장형이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 그 세 개 나뉘는 게 주로 먹는 패턴에 따라서 나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 얘는 고릴라. 네, 요게 마카카. 아까 저희 구세계 원숭이고 이게 사람, 이게 마우스고 이 마카카가 설치류보다 훨씬 더 마이크로바이옴에 가깝다. 하다 보니까 현재 영장류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평가를 보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영장류 키우는 거에 따라서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담으로 여러분 원숭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밀림, 야생에서 사는 애들이 있고 두 번째는 동물원 같이 집단 사육이지만 좀 외부랑 많이 노출된 곳에서 살고 있는 원숭이들이 있고 세 번째는 저희 같은 연구시설처럼 일정하게 가둬놓고 실험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환경하고 먹는 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는 환경에 따라서
그 장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영장류를 보시면 와일드, 야생에서 사는 원숭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굉장히 사람하고는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동물원하고 실내 사육으로 오면 올수록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실내 사육에 있는 구세계 원숭이는 사람 중에서 이런 미국 사람 햄버거나 피자를 먹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 동양 사람들처럼 밀가루보다는 주로 이렇게 쌀을 먹고 하는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하고는 여기는 요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동양 사람하고 실내 사육하는 구세계 원숭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거의 겹쳐요. 그래서 현재 영장류센터에서 이거는 저도 제가 저희 팀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영장류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을 해서 연구를 지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이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장의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을 보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분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그냥 장 자체의 건강보다는 다른 질환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고 현재 밝혀져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논문이 언제였냐면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여러분 연구자들의 가장 큰 좋은 논문지가 어디 들어보신 논문지 있으세요? 제일 좋은 논문지, 유명한 논문지. 네이처. 2008년도 네이처지에 쥐에서 비만하고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이 역할을 한다라는 걸 처음으로 밝혔어요. 그걸 어떻게 밝혔냐면 뚱뚱한 쥐에서의 분변을 가지고 우리가 FMT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변 미생물 이식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남의 똥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의 장에다가 갖다 놓아주는 그런 거를 분변 미생물 이식술이라고 하는데 그때 어떤 연구를 했냐면 비만인 쥐에서 마이크로바이옴 분변을 가지고 걔를 마른 쥐한테 이식을 했어요. 근데 얘가 대사적으로도 비만인 사람처럼 변하고 살도 쪘던 거예요. 근데 그게 2008년도에 왜 네이처에 나왔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실제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첫 번째로 밝힌 논문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마이크로바이옴과 다른 질환과의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 뒤로 여러 가지고 많이 나왔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뇌와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자폐증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도 많고 영장류에서도 그건 밝혀졌습니다. 영장류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에 따라서 영장류 새끼들이 자폐증 증상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한다는 것도 밝혀져 있고 그 밖에도 이제 파킨슨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전부 이런 뇌질환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리버, 간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서 여러분 리버는 지방간증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방간증 크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성 지방간증이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증이 있는데 이런 TV에서 보시면 그래서 요새 비만 해결하는 유산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제 유산균이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밖에 신장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장에는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췌장 그리고 폐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뇌에서도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장 자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질환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패시티를 보시면 크론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른들이 크론병 있는데 크론병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항생제를 아무리 먹어도 안 낫고 유산균을 아무리 먹어도 안 나요. 실제로 얘를 패시티로 보시면 장 전반적으로 다 염증이 이렇게 심하게 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영장류에서 또 이렇게 설사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계속 약을 주고 유산균을 주고 해도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동물 모델이 제일 좋은 실험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도 영장류에서도 크론병하고 비슷하고 얘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해보면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분변 미생물 이식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영장류를 대상으로 영장류의 분변을 정상껏 또 이식을 해보고 거꾸로 이 설사변도 이식을 해봤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설사변 자체가 원인이라면 설사변을 우리가 감염을 시켰을 때 설사가 그럼 크론병 질환 모델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설사를 직접적으로 6번이나 감염을 연속으로 시켰었는데 설사는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분변 자체가 크론병의 원인은 아니고 뭔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크론병이 유발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밝힐 수가 있었고 근데 굉장히 재밌는 점은 확실히 장이 대사질환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분변 미생물 이식술을 했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영장류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났었는데요. 일단 인슐린 쪽이 굉장히 인슐린이 증가하고 췌장 호르몬 쪽에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당뇨병에 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있었고 실제로 원숭이에서 제가 처음 밝힌 게 아니라 사람 환자에서 당뇨 1형, 2형 당뇨 환자들에서 이런 분변 미생물 이식술을 했었을 때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논문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면역 수치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면역에 여러 가지 관련된 세포가 있는데 그 그냥 호중구라는 게 있고 뭐 림프구가 있다. 근데 호중구가 감소하고 림프구가 증가하면 조금 면역학적으로 좀 좋은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장류에서 분변 미생물 이식술을 한 이후에 면역학적으로 굉장히 몸이 건강해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신장 호르몬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검진 가면 신장 수치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신장 수치도 개선되는 것을 이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변 미생물 이식술을 통해서 인슐린이라든지 면역 반응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제가 그리고 원래 원숭이도 했지만 다른 동물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분변 미생물 이식술이나 우리 몸에 막 24시간 단식도 나오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사실은 그 닭 있잖아요. 치킨 산란계가 있는데 이 알을 계속 낳다가 얘네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계란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러분 초란이라고 들어보셨죠? 조그만 계란. 초란은 뭐냐면 그 어린 닭이 처음으로 낳았을 때 계란이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점점 크기가 커져요. 그러니까 사실 계란이 나이가 많은 애들이 낳는 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점점 알이 커지고 얘네가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그 계란 껍데기도 얇아지고 계란 자체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때 산란계 농장에서 어떤 거를 하냐면 굶겨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완전히 굶기면 얘네들이 큰일 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칼로리나 이런 영양분을 제한된 사료를 주면 알은 안 낳는 대신에 얘네들이 그때 당시에는 스트레스는 좀 받겠지만 그렇게 굶기고 그 다음에 다시 사료를 정상 사료를 주면 알이 다시 온몸에 다시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됩니다. 알의 품질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게 약간은 연관되어 있지 않나. 실험적으로는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네. 아까 분변도 뭔가 분변 미생물 이식술을 하면서 장 환경이 다 바뀌고 나서 새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몸에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 연관이 있다라는 걸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대사질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도 유해균을 직접 분석하는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균이 실제로 크로스트리움이라는 유해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장내에 굉장히 안 좋은 세균이 있으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있으면 안 되는 세균들이 있고 원래는 있는데 그 양을 조절해야 되는 세균들이 있어요. 유해균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살모넬라균 같은 거 있잖아요. 살모넬라균은 있으면 안 되는 세균들이에요. 아예. 근데 여기서 나오는 크로스트리움 이런 것들은 원래 있어요. 원래 있는데 우리가 유산균이나 장이 건강해야지만 그 양이 조절이 되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을 통해 가지고 크로스트리움 통해서 일반적인 특성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분리된 세균을 갖고 뭐 유전자 검사라든지 생화학적 검사라든지 항생제 내성 검사를 통해 가지고 세균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영장류 코로나19 감염병인데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10곳의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로 후보 물질을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동물 모델이에요. 근데 사실은 영장류도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영장류 동물 모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그 막 신천지 이런 거 기억나세요? 막 신천지에서 막 코로나가 집단으로 터지고 하는 거 보면 만약에 예전에 처음 안에 코로나라고 하면 제가 코로나를 걸렸으면 여기서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밖에 나가면 여기 막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걸렸었잖아요. 근데 영장류는 제가 만약에 원숭이다. 그리고 그냥 우리 원숭이 같은 사료 안에 여기 다 원숭이들이 한 30-40마리가 있고 1시간 동안 같이 뒀다가 우리가 각자 갔어요. 그럼 영장류는 제 생각에는 한 마리도 안 걸릴 겁니다. 좀 특이하죠. 근데 왜 이렇게 실험을 많이 했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장류 동물 모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바이러스를 굉장히 높은 농도로 다 증폭을 시켜놓은 다음에 호흡기 내시경 있죠. 그리고 코로 이렇게 내시경으로 기관을 들어가서 폐 위에다가 OML 있어요. OML 정도를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감수성이 좋은 동물종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왜 사용을 하냐?
왜냐하면 면역이 비슷하잖아요. 면역 세포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걸 봤을 때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그 치료가 되기 때문에 영장류를 많이 사용했던 거고,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설치류 중에서는 어떤 동물을 많이 쓰냐면 그 햄스터를 많이 씁니다. 시리안 햄스터라고 보셨어요? 그 시리안 햄스터가 있는데, 시리안 햄스터는 또 특이하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햄스터 옆에다 둬도 햄스터 그냥 감염이 다 됩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제 보통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인간하고 비슷한 마우스나 시리안 햄스터를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동물 실험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영장류로 넘어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초반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이슈가 됐었던 거는 그냥 이렇게 감염이 바이러스가 되면 다 감염이 되고 실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4번째로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영장류 센터도 다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코로나를 밖에서 걸리는 걸 보니까 감염이 되게 쉽게 잘 되겠네라고 하고 내시경을 사용을 안 하고, 이게 실험에 이제 실패한 영장류 센터들은 그냥 코에다가 똑같이 그냥 뿌려준 거예요. 코에다가 이렇게 살짝 뿌려주기만 하니까 아까 제가 옆에 있을 때 잘 감염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비슷하게 감염되는 루트로 그냥 이렇게 코에만 바이러스를 뿌린 영장류 센터들은 영장류 그 병원성 모델이 잘 만들어지진 않았고, 저희와 같이 그 미국의 영장류 센터 한 곳과 네덜란드 영장류 센터와 저희 국가 영장류 센터와 중국에 있는 영장류 센터는 이제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기관지 내시경에 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4개 센터에서 가장 먼저 성공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내시경을 어떻게 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2잖아요. 그러니까 원을 네덜란드 영장류 센터에서 처음에 발생했었을 때 그 TM에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장류에 감염을 시켰을 때 그냥 코에다가 이게 살짝 뿌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팀이 처음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해봤더니 사람하고 유사하게 감염이 된다라는 걸 증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사스 코로나 2 바이러스도 네덜란드 영장류 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사이언스지에다가 먼저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이를 막는 백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수성과 백선에 들어갔고, 여기가 이제 BL3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위험병원체 실험을 할 때 보면 1, 2, 3, 4로 나뉩니다. 그게 뭐냐면 1은 그 병원성이 아예 없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이 되는 거랑 병원성 있는 거랑 다른 얘기인 건데, 유산균도 미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었을 때 유산균이 우리한테 이렇게 감염이 된다고 할 수는 있죠. 근데 걔네가 몸에 좋은 영향을 하지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2는 그냥 이렇게 감염성이 있는데 좀 저병원성으로 나타나는 애들, 그리고 3는 병원성이 센데 치료제나 백신이 있는 애들. 그래서 이런 3 위험군을 사용하는 데가 일명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걸 개인보호구 PAPR이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그 전데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뭐냐면 이게 호흡기 보호구예요. 그래서 뒤에 헤파 필터가 있습니다. 공기가 저는 직접적으로 하나도 마시는 게 아니라 이 뒤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얘가 깨끗한 공기를 안쪽으로 넣어주고, 여기는 양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공기는 안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절대 감염은 되지 않게. 그럼 아까 제가 3가 있고 또 4가 있다고 그랬죠. 4는 뭐냐면 치료제도 없는 거. 그리고 걸리면 정말 위험한 것들. 그 무슨 질병이 가장 대표적으로 뉴스에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는 백신도 없었죠. 그 초반에 치료제도 없고. 그래서 그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처음 터졌을 때 치료제가 아예 없다 보니까 치료제를 긴급으로 사용을 해줬는데, 그때는 얼마나 급했냐면 아예 사람 실험 안 하고 원숭이 실험만 해갖고 그냥 바로 넘겼어요. 그냥 사용할 수 있게. 그 정도로 급했었고, 그리고 국내에서 그런 4위, 그 4를, 그러니까 BL3-4를 갖고 있는 시설이 한 군데 있어요. 딱. 어디냐면 질병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연구기관은 다 3위원군에 한 50몇 군데, 지금 한 100군데 정도까지 늘어난 것 같은데, 제4 ABL3, 그러니까 BL4를 시설을 갖고 있는 데는 그 오송에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청주에 오창 오송 지역에 위험한 건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시설들이. 왜냐면 저희 영장류 센터 BL3 있죠. 질병청에도 BL3, 4 있지. 그리고 오송에 또 그 K바이오에서 BL3 그 마모센스라는 연구시설들이 있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 약간 감염병에 마치 메카처럼 지금 다 위험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댕기열하고 그 기후변화 감염병 관련된 것들을 또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연구를. 그래서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이제 유행하는 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었을 때 그러니까 변이가 얼마큼 빨리 됐냐도 다 봤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백신을 하더라도 계속 걸리잖아요. 독감도 그렇고. 그게 왜냐하면 변이가 가장 빠른 바이러스인데 이 가장 빠른 바이러스를 실제로 영장류로 측정을 해보니까 개개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바이러스를 접종을 하고 3일 있다가 바이러스를 이렇게 정밀하게 검사를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각각마다 다 다르게 나오고 그 두 개 종으로 했습니다. 아까 뭐 레서스 그 인도 원숭이하고 필리핀 원숭이 실험을 했었는데 동물 종간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간 예전에 그 얘기 있었어요. 초반에 코로나 때 인종 간에 좀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근데 실제로 동물 종간에서는 인종까지는 우리가 실험을 못 해봤지만 동물 종간에서는 어느 정도 감염병의 바이러스가 좀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거는 증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물 영장센터이기 때문에 동물 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왔을 때 좀 세팅을 한 부분인데 여러분 그 저희 털에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학생들도 막 학교 가거나 가기 싫으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사실은 그냥 정신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신장 옆에 부신 피질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그러면 걔를 측정을 하면 내가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샘플마다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액, 피를 뽑아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재면 얘는 단기간의 스트레스예요. 근데 얘가 단점은 뭐냐면 제가 영장류를 체열을 하다가 꼭 100%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열을 하다가 조금 얘네 시간도 걸리고 하면 영장류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순간적인 스트레스도 혈중 내에 있는 스트레스 그 콜티졸 농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에는 반영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실제 영장류들이 이런 시설에서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받고 안 받고를 보려면 장기간에 한 달, 두 달 동안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재려면 이건 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털을 이렇게 갈아줘서 실제로 영장류를 보시면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약 검사도 다 이렇게 털에 뽑듯이 호르몬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실제로 각 군마다 봤을 때 뭐 다 별 차이는 없었는데 이것도 동물 종 차이가 있었어요. 아까 인도 원숭이가 필리핀 원숭이에 비해서 대략 한 2배 정도 훨씬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원숭이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세팅을 했던 실험이고요. 그 밖에도 요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장센터도 아까 너무 답답했죠. 그러니까 이런 원숭이들 불쌍하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그룹 사유 케이지로 되어 있어서 애들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에서의 또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들이 혼자 지내다가 같이 들어오면서 똑같죠. 내가 위야, 내가 더 이제 서열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약간은 뭐 꼬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다고 보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영장센터에서 원숭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철 과일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못 먹는 제철 과일을 주고 있고 사과값이 많이 오르면서 저희도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제한된 예산 안에서 사과를 어떻게 사야 되지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철 과일이 있고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은 저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원숭이도 머리가 좋고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과일 먹을 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과를 주면 기본적으로는 바나나는 다 잘 먹어요. 근데 어떤 애는 토마토 안 먹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는 포도를 그냥 먹는 애들도 있고 껍질째 벗겨 먹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사과를 여러분 사과 먹을 때 엄마가 이렇게 껍질 깎아줘서 먹는 게 맛있고 근데 통째로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숭이 똑같아요. 어떤 애들은 그냥 먹거나 아니면 어떤 애는 안쪽만 이렇게 파먹고 가지만 파먹고 껍데기는 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애들이 개성이 강한 굉장히 그런 동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님께 지금 질문들이 있으면은 오늘 강연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관련 분야 진로 쪽 대해서도 질문하실 거 있으면 스스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험 동물이 만약 모두 다 멸종되면 어떡해요? 아, 실험 동물이요? 일단은 그 실험 동물이나 동물원의 역할 중에 한 개가 멸종 위기종을 지키기 위한 자원 보호의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동물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내부에서 키우는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얼마만큼 산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안쪽에서 저희 영장센터나 이렇게 잘 갖춰진 시설에서 있는 원숭이들이 밀림 속에 있는 애들은 훨씬 행복할 줄은 몰라도 안쪽에 있는 애들이 사실은 수명은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정말 밖에서 멸종될 것 같은 애들은 사실 실제로는 동물원이나 저희 쪽에서 일부러 더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그 멸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동물을 멸종한다기보다는 밖에 있는 야생동물 멸종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저희 같은 연구기관이나 이런 동물원이나 저희 같은 그 동물을 키우는 곳에서 멸종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고릴라가 몇 마리 정도 있나요? 고릴라는 그 제가 몇 마리까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 사실은 제가 사실 전주동물원하고 그 광주동물원에 마지막 고릴라를 외부에 보낼 때 그 검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권 이외의 지방에는 고릴라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 쪽에는 지금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방에는 확실히 없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왜 그랬냐면 고릴라가 머리가 좋잖아요. 굉장히 똑똑한데 한두 마리밖에 없으면 독방에 있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오히려 이제 다른 외국에 있는 훨씬 더 큰 고릴라가 많은 동물원에 지금 보내고 있고, 예, 지금 그런 상태예요. 네. 네. 실험동물에 병원체를 주입하고 나갔을 때 일회성으로 실험을 하고 나서 동물을 다른 실험에도 이용을 하는지 네. 그러면 그 병원체에 감염됐을 때 죽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폐기처분 폐기처분이요. 네, 네,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그거는 저희가 요번에도 했는데 일단은 명확합니다. 아까 1, 2, 3, 4등급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질환이나 2등급 정도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저희가 다시 치료를 해가지고 오는데 3등급 이상은 아까 이렇게 개인 보고를 하고 들어가는 그 BL3 퍼실리티 이상은 원칙상은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다 그 고압증기 멸균기를 통해 가지고 멸균을 한 이후에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게 실제로 실험에 쓰는 재료비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다 이렇게 멸균을 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BL3에 들어가는 것들은 살려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네. 네. 연관 현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세대 원숭이병 같은 경우는 동물복지단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이 가능한데 침팬지 같은 경우는 동물복지단에서 네. 실험이 안 네. 된다는 그건 부분지는 기준점이 있나요? 일단은 제가 뭐 그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선이긴 한데 일단은 동물 수하고 실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다 가만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세계가 동물복지단체에서 동물복지를 그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오케이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필요성이 딱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예를 들자면 저희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원숭이 구세계 원숭이를 사올 때 전세기를 빌려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이커들, 그러니까 일명 회사들한테 만약에 그 걔네들이 원숭이를 실어줬다가는 동물복지단체에서 가서 불매운동하거나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나 이런 데서 절대로 원숭이를 싣고 올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전세기를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느 정도 동물수를 확보를 해서 동시에 들어오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동물복지단체에서 뭐 허가를 해줬다 말고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그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얘기했듯이 토끼처럼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필요성이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숭이의 역할을. 지금 감염병도 그렇고 뇌질환도 그렇고. 동물 수에 따른 필요성도 있지만 동물 수 때문에 동물 수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릴라나 침팬지는 실험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까 그 검역할 때 한번 가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세계 원숭이 요만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취를 하고 되는데 고릴라는 진짜 이만하고 마취를 해도 만약에 마취를 깨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세계 원숭이 그러니까 개체 차이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양을 주더라도 마취가 잘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도 있는데 고릴라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영장류는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내가 긁히거나 이 정도 사고지만 만약에 사고가 있다고 하면 고릴라의 악력은 이게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목숨이 위험할 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때. 가는데 처음 만져보는 고릴라를 가는데 마취를 했다고는 하는데 내가 저분을 믿을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 연구자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네. 연구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가 언제예요?
개인적으로는 연구자로서 사회에 필요한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를 했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남들 다 만지기 싫어할 때 저는 제일 앞에서 만져야 됐었잖아요. 그 바이러스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딸이 지금 6살이라서 그거를 만지고 또 집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 병원성이 어떤지도 모르고 엄청 찝찝하고 아무리 샤워를 해도 이게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어서 이제 고민이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고 막 고민도 많긴 했는데 저희가 만든 저희 때문에 그 유효성 평가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평가가 된 것들이 실제 병원에서 사용을 하는 제품들은 저희가 다 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그래도 코로나의 치료제나 이런 백신에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역할을 했었을 때 연구자로서는 그래도 역할을 했네라고 그냥 뿌듯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고릴라 악력은 얼마나 힘이 쓰는 거예요? 악력을 딱 재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사람 피부나 이런 걸 다 찢을 수 있을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지면 안 고릴라 옆에 가면 안 돼요. 네. 그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많이 위험한 거죠. 설장을 막 풀고 나을 수도 있어요. 철장이요. 그러니까 못 나올 만큼 충분히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게 동물 종별로 케이지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물 시설이나 이런 게 볼 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동물 시설을 막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BL3에 뭐 제가 구세계 원숭이를 쓴다, 뭐 설치류를 쓴다, 뭐 이 동물을 쓴다라고 하면 질병관리청에서 그 동물 종별로 이 케이지가 적합한지나 그 강도나 이런 것들도 다 검사를 하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오면 저희가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케이지도 다 허가 대상이에요. 그럼 고릴라는 어디에 많이 사는 거예요? 고릴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하는 밀림이나 이런 쪽에서는 야생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아프리카 쪽에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고 동물원이나 이런 쪽은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릴라 잡식이에요? 육식이에요? 고릴라는 잡식이에요. 네. 그래서 고릴라도 잡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장내 미생물총은 사람하고 비슷해요. 네. 센터에 네. 동물들이 있잖아요. 네.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동물은 몇 년 정도? 지금 그 아프리카 그린몽키 같은 애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야생보다 한 2배 이상으로 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20살 넘는 애들도 있고요. 걔네들은 이제 실험에 사용하지는 않고 역할이 그냥 노화 관련된 혈액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도, 가끔 가다가 체열만 하는 정도로 있는 원숭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숭이 나이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원숭이 나이에 3을 곱하면 대략 사람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더 없으실까요? 네, 네. 혹시 고릴라가 강아지를 맨손으로 깨부쉈다고 하는데 어떤 걸? 고릴라가 강아지를 맨손으로 깨부쉈다고 했는데 네. 사실인가요? 제가 그거는 직접 들어본 적은 없는데 고릴라의 실제 크기나 근육을 보면 제가 굉장히 상당히 몸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안길 정도로 커요. 그리고 근육도 정말 두꺼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강아지를 충분히 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본 적은 없어요. 저도. 네. 아까 보면 사람하고 몇 퍼센트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수치화를 하는데 네. 그런 건 어떤 걸 기준으로 이렇게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를 판단해요? 그거는 유전자마다 달라서 아까 제가 밑에 참고 유전자도 써놓긴 했었는데 특정 유전자마다 다르고 왜 원숭이가 감염병에서 주요 역할을 하냐면 그러면 각각 내가 어떤 거에 따라서 유사도를 쟀을 때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요. 실제로 재보면. 그래서 아까 감염은 잘 안 돼도 영장류를 많이 썼던 게 우리가 실제로 백신을 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그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면역세포의 퍼센테이지나 유사도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장류가 가장 좋습니다. 네. 네, 더 없으시면은 네,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